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5년 내 60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AI 헬스케어 업체를 비롯해 금융사들도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80년대생 CEO 최수연 대표를 공식 선임했습니다. 더 젊어진 국내 플랫폼 기업들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0.6%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던지면서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2.16%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락한 점도 우리 증시에 부담을 줬고요.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며 124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오늘도 약세장은 계속됐네요. 오늘 주목할 부분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59만 8천 원까지 올랐던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는 36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연속 신저가를 경신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줬지만 지난 11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허용되며 공매도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얼마나 앞으로 더 이어질까요? 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인 대차 잔고를 한번 보시면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분식 회계 의혹을 벗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일제히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개최된 제7차 임시 증선위에서 거래 정지를 면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게 된 겁니다. 증권가에선 리스크 해소로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한편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됐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특징 살펴볼까요? 네, 국민주로 꼽히는 카카오의 부활입니다. 지난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 등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카카오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10만 3천 원대 주가를 이렇게 회복을 한 겁니다. 주가가 회복세 보이자 남궁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당초 내세웠던 주가 15만 원 공약도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카카오 경영 일선에 나서겠다는 발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한때 별명이 있었다면서요? 별명이 뭐였습니까?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 이렇게 무섭게 카카오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주의 배신이다 이런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가장 싼 주식 해서 오싼주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에 대한 소식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박 기자,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특징들 좀 살펴볼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 또 16일 열리는 미국의 FOMC입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 오늘 17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제 짙어지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고비는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만기일인 오늘 16일입니다. 시장에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려감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가 꼽은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좀 변수로 네.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 1,240원대까지 치솟은 네.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드는데 투자자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은 나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코스피가 2,600선에서 등락을 보인다면 시간을 두고 조금은 관망을 하고 2,500선대에 진입할 경우 비중을 확대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신증권 50bp 인상 시 단기 급락은 불가피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이 안도감을 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5bp가 인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도하겠지만 이후에는 등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물려 신영증권은 코스피 2,600대에서는 매도해도 실익이 없다라며 저금리 환경에서 수혜를 누린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공포가 증시에 이미 꽤 많이 선반영돼 있는 상황 같이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과연 확대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유럽에서 이 참전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증시에 대한 바닥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실제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손바뀜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6억 4,200만 주로 지난달 전체와 비교해 2천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4개월 만에 반등하며 2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위축되면서 이른바 손바뀜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회전율도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은 207%로 과거 20년 평균치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회전율이 커질수록 주식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달 들어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423%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도 최근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일까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6,041만 개로 전월보다 2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증시 전반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이제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PBR 1배를 밑돌 만큼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가 역성장과 후퇴를 하지 않는다, 전제를 잊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모습은 드러냈다. 여기에 오는 16일 예정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든 점도 증시 바닥에 힘을 실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우려, 여기에 이번 FOMC에서 예상치 못한 매파적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렇게 증시 바닥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이 개인들의 맹렬한 매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기존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개인들에게 과연 봄이 찾아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이 소식은 지수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던 지난 3주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5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의 순매도 규모의 2배에 해당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7조 5천억 원을 사들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31.86%로 지난 2016년 2월 11일 31.77%와 비교하면은 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외국인 비중은 38%를 넘어섰는데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코스피도 1,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나가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외국인 비중을 집계한 것이 1998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18%에 불과했던 외국인 비중은 우리 시장이 외국인에 개방된 지 8년 만인 2000년도에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40%를 돌파한 것은 2003년인데요. 이때 외국인들이 SK나 한미은행 그리고 하나로통신 등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가 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때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영권을 위협한다거나 고배당을 요구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인의 비중은 20%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때 우리 코스피도 800대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당시에 나온 기사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자 이탈에 환율 폭등 등 불안감 증폭, 그리고 떠나는 외국인의 코스피 휘청. 이렇게 외국인들의 좌지우지된 우리 금융시장과 증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 증시가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증시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에 개인들이 대거 유입된 건데요. 지난 2020년 63조 원을 순매수했고 2021년에는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코로나 이전 5조 원 넘게 자금이 이탈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개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우리 증시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3주간 외국인은 5조 원을 팔았고 개인은 7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코스피 변동 차트인데요. 지난 2020년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개인들은 대거 싼 값에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증시가 3,300선까지 오르는 동안 일부 이익을 실현한 개인들이 있는데요. 이때 수익을 거뒀던 개인들의 경험이 지금의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끝이 더 내려갈지 또 더 위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진검승부에서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개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개인들의 승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두 번째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사업이 됐습니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홈케어가 가능해졌죠. 헬스케어 기술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김예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입니다. 앱 이용자는 매일 복용하는 약물 알림부터 혈압과 체중 측정 기능까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웰트는 허리둘레와 과식 여부, 걸음수, 소비 칼로리 등 허리벨트를 통해 감지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들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너치 헬스케어와 GI비타 등이 출시한 건강관리 앱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캐시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도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 처방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의 대전제가 바뀌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관리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만 인증된다 그러면 선진이 후평가 형태로 소위 이렇게 임시수가를 부여하는 독일의 그런 제도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적절히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혁신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장 기자, 헬스케어 서비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념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네, 먼저 헬스케어란 단어 그대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 좀 옛날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앵커 혹시 만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어머니들이 이제 공원에서 많이 쓰시던데. 네, 만복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에 이제 많이 차고 다니시는데요. 예. 이제 이 움직임을 좀 측정을 해서 이제 얼마나 걸었는지 이제 걸음 보수를 이제 좀 재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IT 기술과 접목해서 이제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웨어러블 기기라고 많이 불리죠. 예. 이런 기기를 접목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나아가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포괄적으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예. 기존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면 주로 의료기관을 좀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맞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걸음걸이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얼굴을 측정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술들 모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사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스마트폰 워치, 애플 워치 같은 걸로 심박수 체크하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스마트 헬스케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키워드로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2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가량 성장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오는 2027년에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헬스케어 업종은 유망 투자 종목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은 바로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네. 실제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방어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도 헬스케어 업종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변동성이 낮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글로벌 시장 규모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국내도 사실 못지않게 이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롯데입니다. 최근 롯데는 700억 원을 출자해서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헬스케어죠? 네, 맞습니다. 예. 유통사와 헬스케어 사업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예. 롯데는 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운동 코칭 서비스를 대표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기존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객의 건강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연계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사입니다. 금융사가 저번에도 장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그럼 어떻게 좀 엮여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그중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사가 되겠는데요. 예. 일반 기업들의 경우 건강을 관리하려는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활용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험사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건강 척도가 수익과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런 만큼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질병 등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가 잘 돼야
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정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라이프와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자회사를 출범했고 삼성생명은 이번 달 안으로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 자세를 가르쳐주고 또 정해진 운동량을 채우면 보상을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있고요. 또 검사시설을 마련해서 무료로 건강검사를 제공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약도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건강관리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850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약 16%에 달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 인구가 되고요. 또 2040년에는 약 34%, 205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4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이 국내 보험사의 지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위험보험료의 추정액 2018년 14.2조 원에서 올해 18.3조 원까지 매년 1조 원씩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해야 돈을 굳히는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보험사들의 상황 어떨까요? 해외 보험사들은 이미 국내보다 빠르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2014년 자회사를 설립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헬스케어 자회사를 인수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이 운동이나 수면 등 건강을 관리한 다음에 이 건강 이상이 탐지될 경우 알림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이 스마트 칫솔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이 치아 상태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건데 장 기자 뭐 살펴봤지만 미국은 벌써 이 업계에서 거대 기업도 많고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육성하자 이런 목소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도 최근에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열고 헬스케어를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해 K헬스케어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과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등 이런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과제들이 좀 속도 있게 추진되려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앞서 김유한 기자의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기기 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해외에 비해서 규제 문턱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업이나 일반 산업이 이제 건강, 즉 의료 서비스와 접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나 서비스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의료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제 사실상 반쪽짜리 헬스케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입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내린다. 이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간주해서 불법이 됩니다. 여전히 이 국내에서는 의료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들이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때문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제 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이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런 데이터 규제를 헬스케어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고 그래서 사실 가명 정보도 되어 있는 거고 암호화 과정을 많이 거쳤고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기준이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이 국민 전체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감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현재 건강보험공단 등 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좀 한창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세부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기자, 그럼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 해시태그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해시태그. 저희가 보통 이제 좀 건강하게 살다 가겠다라는 의미로 짧고 굵게 살자라는 말들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좀 소개한 만큼 저는 이제 샵 길고 굵게 살자 이렇게 좀 가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 산업이 좀 성장하려면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샵 규제 철폐 이렇게 두 가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고 굵게 또 살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필수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제들 좀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IT 업계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네이버는 81년생 최수연 대표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관련 사안은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양 기자, 지금 뭐 최수연 대표 소개가 나오는 글을 보면 81년생 하버드 로스쿨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젊어요. 어떤 분입니까? 네, 굉장히 젊은 리더죠. 이 최수연 대표는 81년생 만 41세로 이 네이버의 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네이버의 주요 양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해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한 후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며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다음 이 로펌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이버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로 재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입사 2년 만에 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거죠. 예, 뭐 이번 인사를 두고 역대급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쭉 보니까 뭐 어린 것도 있지만 이 선임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네, 역대급 파격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최 대표의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보면 직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기존 C레벨 임원, 사내 독립 기업 대표, 또 총괄급을 모두 건너뛰고 그 아래인 책임 리더가 대표직을 맡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최 대표는 공채로 입사를 하긴 했지만 이 4년 만에 퇴사한 후 10년가량의 법조계에서 활동을 한 인물이죠. 특히 네이버에 재입사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회사의 주요 결정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역대급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뭐 파격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그만큼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네이버도 사실 카카오 못지않게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지난해 이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이 최인혁과 한성숙 등 C레벨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사내 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했는데요.
이 젊은 사내문화 조성에 적합하면서도 신사업, 글로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청사진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최수연 대표인 겁니다. 이 같은 기대에 걸맞게 최 대표는 향후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총장에서 취임 후 첫 행보로 무엇을 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쓰려고 한다면서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안에 조직 개편과 또 새로운 사내 정책에 대해 발표하겠다며 촉도감 있는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네이버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지금 또 네이버에서 내건 키워드가 또 글로벌입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행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네이버는 이제 국내 검색 시장을 장악한 뒤 쇼핑, 커머스, 컨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만큼 이 내수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는 지난 법조 경력을 살려 적극적인 M&A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총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고 또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만들어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예. 실제 지난해부터 네이버는 북미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하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로 외연을 확장하는 등 콘텐츠와 신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행보가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상반된 소식이 카카오에서 오늘 김범수 의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도 뭐 세대 교체는 본격화되는 것 같고 행보도 사실 네이버랑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범수 의장이 사퇴를 하고 또 이달 말 주총을 통해 남궁훈 대표이사 내정자가 공식 선임될 예정인데요.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비슷하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의장은 이사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내 메일을 통해 이 카카오 공동체의 글로벌 확장으로 업무의 중심을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첫 출발점은 일본을 꼽았습니다. 웹툰 플랫폼 카카오 피코마를 필두로 이 다양한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카카오 계열사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타파스, 레디시, 우시아월드 등 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2024년까지 글로벌 거래액을 3배가량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김 의장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쏟는 한편 남궁훈 새 신임 대표는 이 메타버스 등 신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롭게 개혁을 예고한 두 플랫폼 공룡들입니다. 앞으로 행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4년에 걸친 금융당국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3사의 사업부 병합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3사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금융당국은 고의성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래정지 위기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됩니다. 셀트리온 그룹 측은 증선위 결과에 대해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회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번 감리 결과로 3사 합병 걸림돌을 해소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더 이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우려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본업과 펀더멘털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경영 투명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중요도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병 추진을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한 그런 니즈는 대의 명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다라고.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2020년 9월 셀트리온 그룹 내 합병회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주사를 설립해 그룹 내 계열사 합병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합병 작업은 오는 5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 경우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한 달이 지난 이후에나 합병 이사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나는 큰 산을 넘은 셀트리온 그룹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선 이제 본업에서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이자율 연 8%대 적금,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금융사들이 시장 금리가 올랐다면서 이런 상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실제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신협중앙회가 내놓은 플러스 정기적금입니다. 기본금리 2.5%에 우대금리 5.5%를 더해 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DB저축은행이 내놓은 모바일 전용 정기적금은 연 최대 5.5%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권에서는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 5%대부터 많게는 연 8%대까지. 그렇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이 높은 금리를 고스란히 적용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금융사들이 제시한 높은 금리를 전부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협 정기적금의 기본금리는 2.5%. 여기서 금리를 더 받으려면 제휴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후 6개월간 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협 요금을 계좌 정기적금 자동이체 등록과 신한카드 결제 계좌 등록, 연속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도 이체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모두 갖춰봐야 가입할 수 있는 월 최대 납입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연 5.5%의 DB저축은행 적금도 금리를 온전하게 받으려면 DB금융계열사인 DB손해보험과 생명, 금융투자를 거래하거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등 여러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최고금리만 내세우는 금융사들의 마케팅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왜냐하면 그래도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저희가 믿음이 가장 강한 곳인데 그곳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약간 우롱하고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소비자들이 고금리인 것처럼 알고 갔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에 있었던 기본 금리를 크게 적어주고 다른 항목들을 분리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죠. 목돈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고금리 마케팅.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DLF 불안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오늘 함영주 부회장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불안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함영주 부회장에는 금감원 문책경고 중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이후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이 각각 불복 소송과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소송과 함께 신청한 형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인정돼 하나은행 업무정지와 한 부회장 징계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무사 ISS가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 등 우리금융지주 이사진 다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ISS는 비상임 이사로 추천된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와 임기 1년 사회이사 후보로 재추천된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기존 사회이사 4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주주들에게 권했습니다. ISS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라임 사태 손실에 대한 위험관리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았지만 이들 이사진은 손태승 회장을 해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달 기준 우리금융 주식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약 34%로 지난해와 비교해 9%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ISS의 권고가 받아들여져 이원덕 내정자가 비상임 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손태승 그룹 회장에서 이원덕 내정자로 이어지는 이른바 투톱 체제 완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이온이 미국 포드사와 터키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 SK이온은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바스켄트 산업특구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터키 공장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 형태로 설립됩니다. 현재 SK이온은 헝가리 코마론과 이반차에 배터리 공장 3개를 운영 또는 건설 중으로 이번 터키 공장이 완공되면 SK이온의 유럽 내 공급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달 내 HDC 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서 학동사고는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가중처벌을 고려할 경우 건설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해피라이프가 미국 선스타 67, 플래닛 할로 헬스와 총 70억 원 규모의 KF 방역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한국 기업의 아마존 진출 컨설팅 업체인 아마존 컨설팅 그룹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하에 성사됐습니다. 해피라이프는 지난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과 조달청이 주관한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상담회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마존 컨설팅 그룹은 지난 2년간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피라이프 마스크 제품들을 아마존에 안착시켰으며 지난 1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해피라이프 제품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KF94 마스크 제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들을 오는 17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갤럭시 A 이벤트 2022 행사의 초대장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행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7일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됩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A53과 A33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 SE3 모델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그룹 2세대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임기가 끝나는 임종윤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 대표가 재선임되지 않으면서 임 대표의 모친이자 창업주 고 임성기 전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그룹 회장이 단독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가 유럽 한미 현지화와 해외 연구개발에 주력해 한미약품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여전히 한미약품 등기이사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죠. 예, 오 기자, 글로벌 시장 이슈가 많더라고요. 오늘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명 피자 나눠 먹기라고도 불리는 주식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국내에서는 액면 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액면가가 없거나 또 무의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가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고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마존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마존의 주가인데요. 예. 지난 3월 8일 2,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작년만 하더라도 최고치 경신 소식만 들려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언택트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아마존의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해 7월에 3,731달러까지 오르면서 3,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1,000달러나 떨어진 시점인데요. 그래서 아마존이 꺼내든 카드, 바로 주식 분할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주식 분할만으로는 주가를 좀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피자 한 판을 6조각으로 나눠 먹든 8조각으로 나눠 먹든 피자 한 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사례로 사실 이전에 애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마존의 주식 분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유동성의 측면에서 일단 주식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재미있게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이 투자자들은 뷔페의 고객이고 상장 기업의 주식은 뷔페의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피자의 조각이 너무 크다면 피자를 선택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배가 불러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마다 주어진 투자 가능 자산이 있는데 이 아마존의 주식이 주당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 선뜻 투자하기 꺼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주당 가격을 낮춰버리는 건데요. 이번에 아마존은 20대 1로 주식을 분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 거래를 투자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더 놀란 게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그 아마존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런 네. 소식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거래의 유동성은 주식 분할로 높이고요. 아마존은 동시에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보통주 1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2조 원 규모를 어. 매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시가총액 전체의 0.7% 수준으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아마존이 보여온 행보를 살펴보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좀 집중했던 모습인데요. 네. 아마존의 주주 환원 정책 좀 보기 힘든 기조였습니다. 이번 아마존의 주식 분할은 닷컴 버블 이후 20년 만, 또 자사주 매입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 주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9일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이 주식 분할과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인 10일에 아마존의 주가는 5.41%나 상승했습니다. 네, 뭐 사실 아마존은 그간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놀라운 거지만 뭐 말씀드린 애플 사례도 있었고 미국 주식에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서 주식 분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애플이 그리고 테슬라가 각각 4대1, 5대1로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엔비디아가 4대1로, 2022년 올해죠. 올 들어 2월에는 구글과 알파벳, 그리고 3월에 아마존이 20대1로 주식 분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주식 분할 이후 3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적으로 7.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존은 일단 주주 친화 정책을 선택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자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자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킹홀딩스, 오토존, 치폴레, 테슬라, 블랙록, 오레일리 오토모티브가 좀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 네. 좀 함께 CG를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부킹홀딩스의 주가는 2,000달러가 넘고요. 다른 기업들 역시 모두 주당 가격이 500달러를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두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 주가가 높으면 거래량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혹시 여기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주식이 있으신가요? 예, 뭐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주당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빅테크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결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장 둔화였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직은 이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결정하기에는 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애플도 2011년에는 아이폰 매출 성장률이 81%를 기록했고요. 이 12년에는 50%, 13년에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또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테슬라 2018년 이후 ROE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한 아마존 그리고 그 후보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항공기, 항공 운항 수요가 코로나 2년 만에 다시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항공 정보 제공업체 OAG에 따르면 오는 5월 예상되는 전 세계 항공 좌석 수는 4억 7천 개로 이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올 2분기부터 이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실제 유럽 최대 관광 대국인 스페인과 영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자가격리 완전 면제를 시행하고 이 호주와 캐나다도 백신 접종자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입국 제한 완화에 부정적이던 한국도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국제선 항공 수요는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번 입국 제한 완화로 2분기부터는 국제선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내국인들이 주로 찾는 동남아시아와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해외 여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